총선 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머리를 약간 염색했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지지자 한 분이 조지 클루니처럼 약간 좀 까맣게 하지 말고 살짝 해라 그래서 아하. 한번 해봤습니다. 조지 클로니 같습니다. 아이고 감옥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가 선방이다, 그러니까 비전센터다 그러면서 마음을 수련하고 좀 몸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게 버틸 수 있는데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옥중 출마까지 해서 우리 광주에 출마하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을 당연히 찾아뵙고 이렇게 경위도 설명드리고 이만저만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유 이게 보석이 안 돼버리니까 너무 죄송하고 또 제 아내와 딸 아들이 막 그 선거운동하는 사진과 기사를 보면 그냥 눈물만 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의미 있는 지지를 해주신 우리 광주 시민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번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해요. 거소투표 4월 10일 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4월 6일 날인가 거소투표에서 그 선거 공보물이 제 그 방으로 딱 배달이 되던데 거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 제 공보물이 들어있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내방동 중흥아파트가 화정 1동이죠. 그쪽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놨기 때문에 광주 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비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4월 6일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뭐 하다가 갑자기 광주로 왔냐 뭐 여러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중흥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중흥동에 살면서 저희 뭐 형제도 저희 둘째형도 계림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주중학교를 나왔고 저희 형도 광주 상고를 나왔고 큰형도 셋째 형은 금호고를 나왔고 제 여동생은 전남여고를 나왔고 막내 여동생은 경신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 사남 이녀 6남매가 광주에서 초중고나 중고를 나온 이 학창 시절을 이곳에 보냈던 것이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이 광주이기 때문에 저는 또 광주의 고향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모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 이 광주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2월 6일이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법 관련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만 제 생각은 계속 강조하듯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세 가지 정신적 기둥 일제강점하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 민족 선열들의 그런 소중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공산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호국영령,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 5.18 유공자를 비롯한 민주유공자 이 세 기둥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민주공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느 한쪽을 폄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보훈처는 이 세 유공자들을 아주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등산 아래에 있는데 무등산이라는 게 사실 이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고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가 된 범도 1, 2라는 책을 광주에 있는 한 지지자가 보내주셔가지고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신돌석 장군, 양반 출신도 아니고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은 의병장 독립싸움에서도 계급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정말 이 산포수로서 조국을 위해 싸웠던 홍범도 장군, 자기 두 아들도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도 고문을 당해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으로 싸우다가 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끌려가서 카자흐스탄까지 끌려가서 고려극장 수위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대전현충원에 모셨을 때 제가 당 대표로 그 안장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비행기로 올 때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광복군 총사령관 우리 홍범도 장군을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그 육성이 방송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육사교정의 그런 만들어진 흉상을 철거한다고 이 윤석열 정부가 떠들고, 거기다가 간도 특설대 출신 백선엽을 세운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히 이번 총선 승리로 원점 컨트롤 한다 그래서 총선 승리가 역시 영향을 미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군의 일대기를 정말 읽으면서 어떻게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문당하고 싸워냈을까. 정말 우리는 이 잠깐 구속된 것도 힘들어서 변절하고, 엊그저께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됐던 사람이 변절하고 국민의힘으로 옮기고, 이런 세대에 많은 정말 우리 민족 선열들,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제가 항상 우리 광주의 정신을 말할 때, 우리 무등산 호랑이 이코 장군의 시호를 광해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김덕령 장군이 아시다시피 담양 출신의 이 광주에서 컸습니다. 이분이 이 의병대 임진왜란 때 의병군 총 대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몽학의 반란에 연루돼서 이 선조한테 이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유성룡이도 안 도와주고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정탁 장군이 이수신도 구하고 김덕영에 대해 변론을 했지만 결국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김덕영 장군을 때렸던 그 매의 그 비명 소리가 그 산하를 다 움직였다 할 정도의 그 무등산 호랑이 김덕영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신원이 돼서 충장공 시호를 받아 지금 충장사가 여기 무등산에 있습니다. 광산 김씨입니다.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광산 김씨여서 제 어머니가 항상 손을 잡고 충장사의 외할아버지다 연기라 절해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광주 북성중학교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마음이 가깝게 느꼈는데, 그분의 호를 딴 게 바로 우리 이 광주의 충장로입니다. 광주의 금난로는 다 아시겠지만 금난군 정충신 장군의 군호를 따서 만든 겁니다. 정충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고려 때 왜군을 물리쳤던 정지 장군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가문이 망해서 나주에서 노비로 아주 하층으로 살다가 다시 권율 장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장부로 발탁이 돼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행주산성 싸움에서도 이치 전투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청년 장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인조 반정 때 광해 임금이 아주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균형 외교를 강조했던 분이 바로 금남군 정충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가 이 광해 임금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조도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괄 반란을 진압한 사람도 바로 이 금남군 정충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명청 교체기 때 이 병자호란을 막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금남군 정충신 장군을 볼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의 균형 외교를 통해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북방 외교에 노력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일대기를 감옥에서 읽으면서 그 장군님의 그
명청 교초기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분의 호를 따서 금남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북방 균형 외교와 이 조국의 전쟁을 막기 위했던 그런 군사력에 기초한 외교가 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연결돼서 이 광주의 금남로와 이 충장로가 바로 우리 광주의 정신과 DJ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 장군의 그런 애국심과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부족한 저 송성길이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게 윤석열 검찰 정권이 버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돌아다니 보면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정말 이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매몰 비용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만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않았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최고를 이렇게 비교해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승리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않은 윤석열 정권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임기가 2년이 지나갔는데 이로 인한 기회비용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출생률이 0.7이 무너져서 24만 명 이렇게 하나 20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있으면. 그러니까 1년에 돌아가신 분이 36만 명입니다. 1년에 자살한 사람이 14,000명,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고 있고 10대, 20대, 30대 제1 사망 원인이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 사망 원인 1등인 나라가 됐습니다. 출생률도 최전대 20대, 20대, 30대 우리 아들, 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일본이 저출생을 하는데 1.2입니다. 출생률이, 합계 출생률이. 우리는 지금 0.8이 무너져서 0.7. 그럼 20만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63년생 토끼띠인데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110만 명. 근데 지금 20만이 무너져서 대한민국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출생률 190개 나라 중에 제일 꼴등이어서 압도적인 꼴등이어서 저출생과 일본의 거의 반토막이 될 것 같습니다. 1.2니까 프랑스는 1.76 유럽 쪽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사라져가는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윤석열 정권에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해결 못해서 계속 보수 진보를 떠나서 출생률은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망률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알리백을 모르는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재생에너지 100%를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인텔이나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SK에 다 알리백 100을 써서 만든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C밤이라 해서 카본 이 탄소 국경세라고 합니다. 카본 보더라고 하는데요. 이 한 30% 정도가 이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여기 견딜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동해안에 무슨 석유가 나온다고 난리에서 이상한 뭐 아부를 잘한 사람이지 아부레만 이라는 좀 무슨 액트 지오라는 무슨 회사에 사무실도 없고 자기 가정집에 재택근무한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이상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꼭 저는 그 옛날 MB 때 이상득하고 그 왕수석이라고 하는 그 산자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뭐 볼리비아 다니면서 자원외교 한다고 수십조 날려먹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석유 가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데 아니 달나라에 히토리도 많고 다 있지만 가져올 우주선 비용이 안 되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수십 1km 밑에 뭐 지하에 뭐 있는지는 누가 모르겠어요. 아니 뚫어가지고 아덴테르까지 뚫어내면 뭐가 나올 거란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그 아브레만 그 양반 얘기도 보니까
한 20%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시추해봐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140억 배럴하는데 실제로는 최소는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잘못하면 주가 조작과 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고민할 것은 산자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되도록 절차에 맡겨둘 문제지 대통령이 나서 호들갑던 문제는 아니다. 이 탄소 중심의 경제를 정말 이 재생에너지 경제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런 대통령, 이런 검사들을 정권에 맡겨놨다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영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거 계속 까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감자를 드러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썩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절실해서 이거를 교체해라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야당의 승리를 줬습니다. 참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저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검찰에 불려가서 구속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떤 언론의 검사들이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고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와보니까 무슨 돈 한 푼, 현금 한 푼 없고 끝부치도 없고 전세 아파트에 그냥 강아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제 방을 보고 놀랬다 그러던데 사실 저나 아내나 사실 지금까지 무슨 자신의 부동산을 먹었다가 투기를 한다든지 뭐 내 재산을 축적에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국가를 하겠다,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우리 딸이 나타난 이야기가 우리는 아빠 찬스도 없고 오히려 아빠가 우리 아들, 딸 찬스를 받았으니까 밥 좀 맛있는 거 사주라 해서 알았다. 아들, 딸 데리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희들. 정말 미안하고 잘 커줘서. 그래서 그때 이동관인가요? 누구 방통위원장 하신 분이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우리 딸 아들을 예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많은 그런 에피소드를 딸 아들한테 들으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영길 그동안 뭐 고향을 위해서 뭐 했다고 이제 왔다냐 이 광주에 당연히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 송영길 인천에 가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춘을 인천서 보냈고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 애도 낳았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도 처음 아니에요? 아예 호남 바깥에서 호남 출신이 시장이나 광역자치단장이 된 건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송영길이 뭐가 광주 왔다냐 인자사 뭐 또 국회의원 하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좋게 봐주시면 아이고 송영길이 저 친구 우리 고향 친구인데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객지에 나가서 고생 많았구나. 객지에 나가서 정말 개척해서 지 힘으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인천에 가 시장도 하고 당대표도 했는데 이렇게 검찰 탄압을 봐서 힘드니 우리 고향에서 다시 한번 힘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너 고향에서 뭐가 있다고 이제 왔냐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당대표 때 제 여동생이 전남여고 전남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행정고시 합격해서 AI 과장 AI 담당 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AI R&D 단지를 광주에 만들고 확대하는데 제가 열심히 뒷받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나주 한전 대학 만드는 것도 뭐 이낙연 도지사 때부터 이야기했던 걸 제가 잘 뒷받침해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해상 풍력 문제나 저는 이제 제주도까지 이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공약도 했지만 비행기가 한 그 CO2 발생률이 기차에 비해서 한 15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소녀 아시죠? 스웨덴의 기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엔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러 갈 때 비행기를 안 탔습니다. 배 타고 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쉐임 플라이트가 부끄러운 비행이다. 비행기가 15배가 이상 CO2가 나오는데 하늘에다 막 쓰레기를 막 던지고 날아가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안 탑니다. 웬만하면 다 기차를 타게 돼 있고, 프랑스에 제가 있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2시간인가 2시간 반 이상은 거리는 비행기를 못 타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기차를 타라, 기차.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가 1시간 거리잖아요. 1분에 비행기가 하나씩 뜨고 내립니다.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입니다. 잘못되면 이게 안 나와가지고,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빙빙 선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귀포에 제2공항을 만들자는데 그것도 찬반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어찌 않으면 이게 또 못 뜬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저터널을 뚫자는 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뭐 찬반, 제주도에서 해저터널 뚫으면 뭐 외지에서 와서 자지도 않고 뭐 돌아가 버리고 쓰레기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해저로 그냥 사람만 가는 거니까 렌트카 제주도 거 쓸 것이고, 제주도 쓰레기 처리는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이라 지방이 지금 발전을 못하는데 다 남북으로만 교통이 연결돼 있잖아요. 동서 연결이 없어.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달빛철도, 대구에서 빛고울 광주까지 달빛철도가 BC값이 안 나왔어요. 제가 당 대표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달빛철도 이거 예타 면제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서부터 목포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이것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고 횡적으로 연결하고 서울을 통하지 않고 영남과 호남이 교통할 수 있어야 이 지방시대를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BC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해저터널이 있어야 BC값이 나요. BC값이라는 것은 베네피트 코스트란 말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 나오냐? 이게 1위 이상이 나와야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온다고 해서 BC값이 모든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아니 대구에서 광주까지 얼마나 수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무슨 큰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해저터널 연결해서 해남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해저터널 연결하면 대구에서 KTX 타고 광주 거쳐서 해남 거쳐서 제주도로 갈 수 있다면 이 BC값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포공항을 인천공과 통합시키고 수원에 있는 공군 비행장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수원시내 발전 때문에 그 소음 피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화성으로 옮기자. 그게 김진표 의원 때부터 수원 사업이었어요. 수원공항도 옮기고 광주공항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못하게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BC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결을 해서 무한공항까지 해서 지방시대를 만들려면 저는 제주도 해저터널이 그 중요한 linchpi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야 CO2도 줄이고 지방도 살리고, 지금 김포공항도 거기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양천구 이런 데 비행기 소음 피해도 많고 이 고도 제한 때문에 발전이 서부 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무슨 여기다 아우토반을 만들겠다고 뭐 영화에 뭐 윤석열 와서 뭐 이상한 소리가 갔는데, 저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온 소리인지 막 내끼는 대로 막 선거운동처럼 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우리 광주의 미래, 이 지방의 미래, 서울을 통하지 않고 지방이 바로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구상을 제가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듯이 저의 정치적 토대를 광주로 옮기는 순간 여기 광주를 기초로 해서 우리 호남의 미래, 영남의 미래, 영호남이 서로 협력해서 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일극 중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부울경 경제권과 우리 전남 광주 경제권이 남해안 이 한려 수도 이것과 연결돼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해상 풍력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상 풍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신안에 있는 그 해상 풍력과 울산에 있는 해상 풍력을 상호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제 고향 고흥의 그런 우주 한업 기지와 이 사천의 카이와 이거를 연결시켜서 우주 항공사의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머리가 좀 크죠. 우리 제 아들과 딸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빠 머리가 커서 든 것도 많은데 건강 잃어서 쓰러지면 얼마나 아깝냐 이거. 이 컴퓨터 부팅도 안 되면. 그러니까 혈압 관리 잘하고 이 컴퓨터 다운 안 되게 잘해라고 나한테 농담상으로. 그래 맞다. 내 아들 딸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 서신이 그렇게 잘 읽히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내가 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이렇게 막 괴로운데 김대중 대통령 책을 보니까 5.18 끝나고 82년도 군법에 의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입이 옆으로 찢어지면 사형이고 앞으로 나면 그러니까 무기고, 그것만 재판장의 그 입술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형이 딱 되고 나서 감옥에 있으니까 교도관 걸어오리는 소리만 들려도 사형 집행으로 아닌가. 아니, 그 말이 그냥 밖에서 책 읽을 때는 그런갑다 알고 읽었는데 딱 감옥에서 그걸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도관이 제가 이제 구속돼가지고 막 가면 기소되기 전까지는 면회도 안 됩니다. 제 아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일 딱 구속기간 20일 지나서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감옥에 구속되면 그 기소되기 전까지 20일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검찰청에서 이제 불러들여요. 구속시켰으니까 차분하게 조사하려고 출정 요구서가 옵니다. 내가 안 간다 그랬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간다 그랬더니 뭐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나갔다 와야겠다. 한 번 나가가지고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나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텐데 왜 나를 부르냐.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나를 지금 압박하는 거냐. 검사님 이거 영상 녹화 신록합시다. 영상 녹화 다 해라. 네, 진술하는 거. 이게서 제가 내 이름은 송영길이다 말 빼놓고는 한마디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당당하십니다. 기소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대표님 그래서 아니 뭘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아니 판사 앞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거기서는 말해야죠. 근데 판사 앞에 가서 하실 걸 왜 검사 앞에서 못합니까? 나한테 그래서 이 양반이 뭘 모른가 지금. 검사가 뭐예요? 검사라는 게 객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검찰청법 4조 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익의 대표자. 공익의 대표자입니까? 공익의 대표자는 뭐냐? 피의자의 억울한 점도 밝혀주는 게 공익의 대표자인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특수부 검사들은 피의자한테 유리한 건 없애버리잖아요. 감춰버리잖아요. 이번에 이화영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만 국정원 뭐 자료 피고한테 약간 유리한 거는 아예 제출 안 하고 다 숨겨버리잖아요. 불리한 거는 내놓고. 이게 어떻게 공익의 대표자겠어요? 내가 검사님한테 뭔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거예요?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대인 불러가지고 야 송영길아 니 뭐 이정근 너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정근이 화가 나가지고 송영길 뭐 안 좋은 진술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서로 이간질 시켜서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꾸민다 그러잖아요. 꾸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서 말을 해요? 형사소송법 312조 1항 2항에서 검사의 피신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없앴습니다. 광주지구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사의 수사 기록을 던져라 그랬어요. 다 던져버려라 판사들은 앞으로. 법정에서 직접 공판 중심주의로 증인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판단해라. 이 검사 피신 조서에 이 조서 재판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이용훈 대법관이 큰일 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검사들이 반대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사법 절차를 검사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박주민 의원하고 깊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날 당선됐잖아요. 5월 9일날 취임하는 2달 동안 이제 인수위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안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야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법사위원장이 박강원이었습니다. 박강원 법사위원장
간사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 산업 이 6가지로 돼 있던 거를 이 4개를 빼버리고 경제 부패만 넣게 했습니다. 그거를 박주민 의원이 중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패 경제 범죄 중 대통령이 영에 뭐 구체적 별표를 기재한다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뭐 로비가 있고 뭐 그러고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막 타협하고 그러느라고 그걸 등으로 바꿔가지고 부패 경제 범죄 등 그래갖고 이제 통과시켰어요.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걸 통과시키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국회가 심각하게 침해를 했다. 그래서 고난쟁의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다 낸 의견서가 국회가 이 우리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다 너무 많이 제한해서 이게 무력화됐으니 위원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각하됐어요. 각하되니까 이 친구가 8월 달에 시행령을 계약을 해가지고 경제범죄 부패 시행령에다가 선거 관련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정치자금법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선거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아무리 등을 가지고 자기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입법자가 선거를 뺐는데 선거를 집어넣은 거는 이거는 헌법 40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75조라는 것은 헌법 75조는 국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그걸 구체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고 저의 소나무당의 입장이고 또 조국 뭐 신당도 그렇게 혁신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